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에서 최종 인상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임대차 계약이든 매매 시장이든 본인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니 해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언제까지 올릴까 언제나 내릴까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금리 전망과 채권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장 맡고 있는 애널리스트 신월입니다. 그럼 먼저 금리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일이었죠. FOMC 직후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비둘기파적이다라고 해석을 해서 주식시장에서도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팀장님께서는 파월 의장 발언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기자회견에서의 파월 의장의 멘트들은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의 우려는 25bp 이상의, 그러니까 재차 50bp 인상 또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터미널 레이트에 대한 부분들이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경계심이 있었는데 이 경계심을 터치하는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물가는 안정화되고 있을 것이며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고요. 즉 이번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은 연착륙을 하면서 물가는 안정화가 될 수 있다라는 시장의 공감대를 좀 어루만져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고용 지표들이 워낙에 견조하고 시장의 예상 수준을 좀 뛰어넘는 부분이어서 통화 정책발 변동성 요인은 1분기까지는 계속 유효할 것이다 라고 진단해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팀장님도 연준이 3월에 0.25%포인트 한 번 더 금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금리를 동결할 거라고 보시는 건데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금리를 연내에 내릴 수도 있다라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려면은 좀 어떤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 1월 달 금융시장이 굉장히 극적인 반전을 이루었죠. 주요국 증시들은 대부분 5에서 10% 초중반의 월간 수익률이 나왔고요. 우리나라 채권 시장은 종합지수 기준으로 약 3%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초반대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주식, 채권, 외환, 국내의 기준으로 굉장히 강세장을 연출을 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어느 정도 일단락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깔려 있고 연내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하지 말자라는 인식들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는 것 같아요. 다만 2월 FOMC나 1월 금통위에서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 경기가 꺾이고 있고 물가가 더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호들을 누적적으로 3에서 6개월 정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갈 경우에는 금리는 인상은 1분기 전후에 끝난다. 그러면 2, 3분기에는 동결을 하겠는데 물가가 잡히고 경기가 안 좋으면 그 다음 차례는 무엇일까? 결국 금리 인하이다.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기에는 너무 정부 부채들이 많이 늘어났죠.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거든요. 특히 연준 같은 경우는 0.25에서 4.75까지 가는데 1년이 잘 안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패턴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속도로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금리 동결 기간이 그 당시보다 짧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빠르게 올린 만큼 금리 인하로 전환되는 터닝 포인트가 빨리 도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시장은 좀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 인사나 중앙은행 인사들은 물가 때문에 절대 그런 멘트들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기대 인플레가 제대로 제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내릴 경우 70년대 중후반에 고물가 현상이 더 나타날 수 있고요. 시장과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인사들의 발언에 대치되는 국면들은 당분간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준에 맞서지 마라 이런 격언을 생각하면은 그래도 연준 말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사람 심리라는 게 좀 희망적인 메시지에 좀 더 쏠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귀가 팔랑거리는 것 같습니다.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그 격언이 맞을 때도 있고요. 결국 시장이 맞을 때도 있거든요. 사실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는 시장이 맞을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연준에 맞섰다가 굉장히 시장이 호되게 당했죠. 왜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오를 것이라고는 대다수의 전문가 및 중앙은행 인사들도 예측하지 못했고, 작년에는 피봇에 대한 기대감을 섣부르게 가졌던 시장 참가자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 중앙은행에 맞서지 말라는 격언이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은행들의 긴축 통화 정책이 일단락 되는 부분들은 거의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한번 우리가 가는 길에 연준 및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합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까지 네. 높여놨는데요. 팀장님도 그렇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거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네.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라고 전망하시는지.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전문가 분들의 컨센서스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에서 최종 인상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향후에는 당분간은 동결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실질 기준금리의 마이너스 폭이 이제는 거의 잡혀 있어요. 한국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금년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 중후반으로 보고 있어요. 즉 연간의 근원 물가와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비교하면 거의 동등한 수준이고요. 3분기에는 근원 물가가 3%, 4분기엔 2%가 될 겁니다. 4분기에 2%인데 기준금리가 3.5%다? 그러면은 굉장히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들을 할 것이고, 지금 현재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나 경제 심리지수 순환 변동치가 작년부터 급격하게 다운사이클로 접어드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지지해주는 대목이고, 3개월 연속 수출이 역성장한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라면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다만 물가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라면은 여전히 아직 인하의 현실 가능성은 조금 유보해 두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권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팀장님을 작년에 여름에 뵀는데 그때 이제 채권 투자의 기회가 오고 있다. 하반기에 온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관심 있게 봐라라고 했는데 실제로 하반기 들어서 정말 채권 투자 열기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좀 일었더라고요. 그런 걸 실제 좀 실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자본시장에서는 주식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 1순위였는데 어느샌가 채권과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선이 이동해 있다는 점을 알게 되는 2022년의 하반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제일 확실한 부분은 숫자죠. 개인 투자자들의 장외 채권 시장의 잔고가 25조 원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1년 만에 한 200% 정도 늘어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를 활발하게 했다라는 것이고, 저는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은행에서 돈의 가치의 기준인 정책금리를 설정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이 단기 자금 시장과 그다음 자본 시장에서 채권 시장, 외환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 기타 실물 경제로 이제 돌게 되는데요. 핵심은 채권 금리이거든요. 금리에 대한 기준을 말로 이해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이해하는 건 천지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수익률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투자 상품이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은 우리 금융시장의 어떤 건강함을 한층 높여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채권 지수가 1월 한 달 만에 3% 올랐으면은 채권인데 그렇게까지 올라도 되나 싶은 수준인데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보셨던 분들은 많이 투자 기회를 잡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채권 투자를 접근하라고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 우리 좀 전에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장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뉴스가 4% 5% 금리의 예금 적금 상품은 어디 갔나, 이제 3%다 라고 하는 것들은 그만큼 시장 금리가 내려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고금리가 아니니까 수익성이 떨어졌나?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문제가 되겠죠. 물론 국공채에 대한 리스크가 거의 없는 상품들은 금리가 빠르게 내려갔죠. 3% 초중반까지 갔고,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가 4.75%인데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3.3에서 3.5% 레벨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보다 1%포인트 이상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가 계속 하방 압력이 높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채권에 대한 미국채 지표물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금리 동결에서 인하로 갈 때 어떤 전략을 쓰는 것이 좋을까? 금리 동결인 것에 조금 더 포커싱을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인상을 하고 동결이 갈 때에는 안정적인 채권은 빠르게 리스크를 낮춰서 금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금리가 그렇게 올라간다고 했다가 이제 채권을 하려고 봤더니 금리가 많이 내려가서 이제 나는 금리가 높은 것을 하겠다라는 것은 리스크 테이킹을 하겠다라는 건데, 국고채나 공사채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덜하겠죠. 조금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비우량 등급의 크레딧물, 회사채나 카드채, 캐피탈채로 가게 되는데요. 역사적으로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나서 동결 구간이 있는 다음에 인하로 가게 되면은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선별적으로 봤을 때 비우량에 있어서 크레딧 리스크가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은 유동성이 메마르게 되고 버티지 못한 자들의 그런 리스크가 버블이 터지는 것처럼 디폴트 리스크가 나타나게 되고, 흑자도산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돈은 버는데 갑자기 유동성이 말라서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눈높이를 좀 낮춰서 안전하게 간다라면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로 간다라면은 금리 레벨은 조금 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현재 금리 레벨 또한 향후에는 낮은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시점은 빠르게 도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본인 성향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고요. 인플레이션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자산이 채권이었다. 그 이후에 주식, 외환, 가상화폐, 부동산으로 퍼진 것처럼 인플레가 잡히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턴어라운드하는 자산은 채권이다. 아직 인플레가 완벽하게 잡히지 않았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라면은 채권 시장의 수익률 개선은 아직 늦은 것은 아니다. 다만 선별적으로 유의해서 들어갈 필요는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욕심을 내 가지고 좀 비우량한데 막 7% 8% 주는 그런 회사채, 이거 쏟아져 나오니까 이때 잡아야지라고 잘못 들어갔다가는 아예 그냥 디폴트 나버리는.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 대비 일반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가 다변화가 조금 덜 되어 있잖아요. 즉 편중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수익률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좀 위험한 걸 테이킹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면 왕창 무너지겠죠. 그 종목은. 금리 인상 후반부, 그리고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동결되는 국면에서는 리스크가 확대되는 그런 이벤트들은 발생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셋 중에 하나가 되고 어디서 터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팀장님이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전문가신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말도 못하게 급랭하고 있는데 거래도 완전히 끊겼고 미분양도 쌓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이 아무래도 침체기에 접어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에셋 사이클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가장 직격탄을 먼저 받은 자산은 채권 시장이었다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채권 시장에 이어서 증시가 좋지 않게 되었고요. 연준의 긴축 우려는 점점 강화되면서 베이비 스텝,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계속 쭉 갔죠. 그래서 지금 현재 4.75%까지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동안에 좋았던 자산은 달러를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에셋 사이클에서 인플레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유동성에 기반했던 자산들이었고, 뒤늦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22년 6월 전후부터 빠르게 상승폭을 되돌리거나 빠르게 하락세로 진입을 했습니다. 조금 더 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채권보다 한 6에서 9개월 정도 늦게 약세장이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온기가 좀 퍼져야 되고요. 그리고 정책에 있어서 이 대기 수요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작년도에 이동 수요가 가장 낮았어요. 매매, 전세, 월세가 총 거래 건수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매매 비중이 15%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역대급으로 낮았거든요. 결국에는 일단은 눌러앉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인식들이 있었던 것이고, 부동산의 가장 취약성은 유동성이거든요. 이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수요가 없고 인위적으로 LP의 역할을 하는 주체들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 없으면은 가격의 하방 압력을 지지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한 현상들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여건이 된다라면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2023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거래가 활발해진다고 하면 내 집 마련의 수요가 있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네. 지금 오히려 좀 잘 봐둬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하신다면. 분명한 것은 2022년보다는 자산시장에 둘러싼 금융시장의 여건이 개선된다라는 거죠. 다만 자산시장의 온기가 부동산까지 오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부동산이라는 것이 필수재인 동시에 가계의 자산 가액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는 미리 해두어야 됩니다. SS사이클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의 온기, 냉기가 가장 늦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온기도 빠르게 된다라고 진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워낙에 자산 시장의 사이클이 촘촘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산 가격에 있어서 턴어라운드 가능성, 지금 이미 타진하고 있고, 부동산으로의 온기 또한 가능성을 열어둔다라면 준비는 필요하고, 실수요자들은 결국에 전월세든 매매든 태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떤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특히나 작년에 처음으로 임대차 계약의 비중에 있어서 월세 비중이 과반을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실수요자들은 전세를 선호하지 월세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월세를 선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돈을 조달하는 자금 조달 비용이 시장 금리의 상승과 함께 높아진 것이죠. 그런데 금리는 지금 빠르게 3%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 목돈에 대한 조달 비용이 낮아진다는 거죠. 즉 부동산 시장 지표는 조금 느리지만 이제는 월세에 대한 편향된 선호도가 어느 정도 전세와 월세로 좀 균형 잡히는 그런 부분들이 1분기 말 2분기 초에는 좀 나타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이 거래를 조금 활성화해 주겠다라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처럼 거래 냉각으로 인해서 시장의 급냉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들은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빠르게 움직이는 자가 임대차 계약이든 매매 시장이든 본인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이 필요한 사람이라면은 지금부터 좀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해두어야 할 타이밍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시장 여건이 악화될 경우에는 홀딩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정상적인 궤도로 좀 진입할 수 있다라면은 준비를 해야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요약을 하고 가자면은 정책금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느 정도 인상이 마무리되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하지만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지표들을 봐야 하는 때라고 할 수 네. 있겠고요. 그리고 채권 시장은 물론 작년 말에 들어갔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건 네. 이미 지났고, 지금도 나쁘지 않다.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국면이고 채권의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잘 들여다보시면 좋겠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냉기도 늦게 퍼지기 시작해서 온기도 늦게 올 것이다. 네. 하지만 온기가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타이밍이니만큼 미리 봐두고 준비해 두시면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다. 아무래도 이제 투자 전략 팀장이시니까는 정말 여러 가지 자산을 놓고 좀 크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또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시장의 환경이 개선된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올해의 투자 전략입니다. 무브 인덱스는 약 10개월 동안 100포인트를
하회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약 일주일째 100포인트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덜하다. 그러니까 미국채 금리가 안정적으로 3% 초중반에서 머물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강달러의 모습이 조금 후퇴를 하고 있다는 것은 금융시장의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겠고요. 그리고 무브 인덱스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부분은 시장금리발 공포감 조성이 올해는 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에셋 사이클을 통해서 자산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냉기가 퍼지고 온기가 확산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본다라면은 한 해가 다시 지나갈 때에는 좋은 수익률로 보답을 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작년보다는 희망찬 한 해, 토끼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Let's deep dive.